네, 지금부터 건설산업비전 프로그램 제220차 주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차 주제 토론회는 UK 코리아 컨스트럭션 엑스퍼트 미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이 행사는 건설산업비전법에서 주최를 했고요. 주한영국 대사관과 법률법인 유촌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한영국 대사관의 무역총괄수석을 보이신 김비킴 셔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영국대사관 국제통상부의 샌디킴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There are no facts, but only interpretations. 지난 2, 3년 동안 박상혁 전무님과 또 우리 선임 이지영 사무관님께서 이 산업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같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여,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산업이 한국과 또 영국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한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애매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어젠다 없이 시작된 이 만남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됐고요. 저희가 스마트시티에서부터 디지털 컨스트럭션, 또 퓨처 빌드, 지난주에는 뉴클리어 파워 셀리안까지 정말 영국의 산업과 또 영국과 한국의 산업 교류를 넘어선 영국과 한국의 양국 협력안을 저희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서 정말 컨스트럭션 비전 포럼이라는 플랫폼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분야 Health and Safety 이슈인데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토픽이라서 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해 주셔서 기대가 되고요. 또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지혜를 나눠주시니 또 저희가 잘 경청해서 이 플랫폼과 이 엑스퍼트 그룹을 통해서 또 양국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또 저희도 고민해보고 조금 더 큰 가치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협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때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행사를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와 저장을 맡아주신 법률법인 유치원의 박혜정 외국 변호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패널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유치원의 김수현 변호사님입니다. 다음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원정훈 교수님이십니다. 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장의 최수영 박사님이십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은 우리 박혜정 변호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저희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전에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영향을 주는 몇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게 영국에 있는 기업과실치사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법 제목만 들으면 무시무시합니다. 원문으로는 이렇습니다.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셨는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입니다. 그래서 좀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영향을 줬다 해서 먼저 이 법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우리 패널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PT 자료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보시는 게 좀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사건이 있었던 현장 사진인데요. 이게 기업 과실치사법 200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008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8년도에 한 젊은 청년이 지질조사 회사에 다니던 청년이 지질조사 중에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인해서 최초로 이 기업 과실치사법이 적용돼서 이 회사에 약한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의 벌금이 부과됐던 사례였습니다. 한번 이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의 우리나라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에 대해서 등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법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열차 충돌, 여객선 침몰, 이런 일반인들, 어떤 기업의 고객들 이런 사람 이런 참사를 당하는 일들이 연달아 많이 발생했는데 기업에 대한 기소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1974년도에 그 보건안전법이라는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헬스 앤 세이프티 보건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놨던 법입니다. 1974년도에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망 사건이나 중대재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기업의 이사나 관리자들, 최고 경영층까지도 이런 어떤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사실 그 법리를 여러 가지 따지는 법정에서 다퉈야 하기 때문에 과실 혐의를 입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특히 1990년대 PO and European Ferry라는 그 사례가 있었는데 페리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큰 일이 생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기소했는데 무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률위원회에서 정부 법률위원회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런 과실치사나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시행되지 않았고요. 약 한 13년 정도 계속 논의를 거쳤습니다. 논의를 거친 이후에 그 뒤에 2007년도에 이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의무 주체는 법인이고요. 처벌 대상도 법인입니다. 처벌 내용은 뭐냐? 벌금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는 개인은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1974년도에 있었던 보건안전법에 따라서 별도로 처벌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같이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 좀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74년도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즉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에 따르면은 일종의 어떤 형법에 속하면서 이 법에 따라서 보건안전청이 설립됐어요. 여기 보건안전청에 여러 감독들도 임명이 됐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행정명령도 내릴 권한들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또 위반 행위가 있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기소를 해서 그 해당 회사의 근로자나 이사나 경영층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있던 기업 과실치사 기업 살인법에서는 사실은 이 책임을 묻는 주체를 기업 플러스 그 관련 개인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4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디베이트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기업만 처벌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2007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1974년도에 제정됐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보통 됩니다. 그럼 우리 기업 이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내용은 간단하게만 한번 오늘 이 토론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오늘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주요 내용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1조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기업이 운영 내지 조직 방식의 실패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방식의 실패가 상급 관리자에 의한 것으로서 당해 기업이 사망한 죄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요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주요 의무를 부담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상급 관리자에 의한 운영 실패가 리퀘어먼트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 실패가 이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의무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는 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죠. 페리 여객선이면 여객선 승객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데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중대한 위반으로 사망의 결과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업에 상한 없는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상한이 없다고 되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맞춰서 하지만 사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 조그만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회사라든지 작은 회사들이 몇 억씩 이렇게 벌금 받는 회사가 문 닫아야 되는 정황도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몇 건은 이런 벌금을 받음으로써 회사들이 문 닫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구제명령, 위반사실 공포명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있고 그리고 실제 아마 많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그 최고 경영청 아니면 상급 관리자의 처벌 문제가 사실 좀 큰 이슈가 됐으면 하고 계시고 영국에서도 실제 이렇게 처벌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던 회사에서 빌딩 재개발 공사였는데 아주 높은 빌딩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그 회사 이사를 1년 징역형에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이 아까 말씀드린 보건안전법 1974년도에 있었던 그 위반이 되고 그다음 또 영국에는 그 커먼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커먼로상의 판례법에 따라 가지고 증빙을 하고 그게 해당되면 이런 헌법적인 것도 처벌되도록 하고 있었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외에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관련한 작업자가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콘크리트 플랜트의 최고 관리자가 1년 징역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마 대부분 많이 여기 영국에서 있는 corporate manslaughter 법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법과 함께 아까 제가 좀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보건안전법 1974년도에 같이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제가 영국법적인 것, 영국에 있는 관련법을 먼저 좀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질문을 좀 제가 우리 패널분한테 좀 드리고 또 실제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한번 보고 또 추가로 좀 더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영국에서의 어떤 기업 과실치상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우리 최수익 실장님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 법은 아마 2014년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고였고요. 세월호 사고를 좀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기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대 국회에서 2017년도에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약간 이 법이 논의가 됐었는데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뒤로는 이제 2020년에 이제 5월에 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그 사고가 발생한 그 다음 달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의당에서 발의가 되었고요. 그 뒤로 한 4개 정도의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된 후에 2021년 1월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공포되게 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이제 국내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설 포럼인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마 건설에 업에 영향을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문정원 교수님께 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이 건설에 관한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소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중대법이 저는 이제 중대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대법이 전화제도 있고 사실은 그 전부터 중대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산업재해보다 시민재해 쪽이 사실 먼저 시작했던 거였고 그 한계점을 많이 느꼈던 게 우리나라가 폭스바겐 사고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으면서 어떤 그 일반 시민에 대한 어떤 고의적인 문제, 그러니까 고의적인 문제로 발생된 것이 일반 시민의 사회에 갔을 때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많이 느꼈고 그 한계라는 건 처벌할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벌의 수에 약하다고 과징금 벌금 수위가 워낙 약하고 폭스바겐도 미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돈을 냈지만 국내에서는 낸 돈은 안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뭐 그 고의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소송이 몰려있지만 사실은 그런 배경이 있었고 그 와중에 논의가 되는 와중에 사실 뭐 기업 살인법 이런 표현으로 계속 논쟁이 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중대산업재해와 같이 맞물리면서 좀 더 합쳐진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대산업재해 측면에서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작지 않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은 국내는 건설업에서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영국의 건설 산업에 비해서 산업의 성격은 다르고 어떤 모수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한 10배 정도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근데 이제 또 제조업 측면으로 영국에 비해서 또 제조업은 엄청 높죠. 30배까지, 20배, 30배까지 많이 가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높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측면이 좀 강하게 되면서 이제 건설업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에 좀 봉착을 하면서 그런 논의가 그 전에 김영률 씨 그 사고와 이어지면서 연속정상에 있는 게 결국 이천화재로 사실 이천화재는 갖고 있는 의미가 중대법을 탄생시킨 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12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경기도 이천에서 42명이 죽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나중에 그 세월호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중심으로 보면은 국민의 안전의식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타나고 사회의 그 안전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똑같은 사고가 12년 만에 더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이것도 많은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전에 시공자한테 모든 책임을 어떤 것을 계속 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모태는 영국을 많이 따라갔는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많이 하고 영국법에서 가장 국내 건설을 부러워했던 것은 설계자부터 어떤 책임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시공자 외에도 설계자, 요즘은 감리자까지도 이렇게 발주자까지도 책임을 주는 것들을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책임의 어떤 범위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범위 내에서 시공자에 대한 측면이 예전에는 건설업이 현장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즉 현장 대리인이라고 현장 소장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권한이라는 것은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 공정에 대한 이런 것들 권한이 있었지만은 건설업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권한이 본사로 이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에서는 그 모든 대부분의 관리 공정과 또 특히 원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본사로 올라간 상황에서 현장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본사가 갖기 싫어하는 두 가지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는 품질 관리, 하나는 안전 관리 쪽이 측면입니다. 이건 현장에서는 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로 갖고 현재 산업법에서도 현장 소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업주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은 모든 기업은 아니고 일부 기업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현장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과정, 돈은 가져가되 책임을 넘기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때 결국 뭐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소장을 교체하는 정도의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게 계속 광범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5년도, 16년도를 그때 광범위했던 현상이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건설업의 사고 상황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뭐냐 봤다 보면은 뭐 제도도 많이 변화했지만은 점검도 많이 했었고요. 점검도 많이 했고 현장에서 교체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1년, 2년이 지나니까 다시 계속 증가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보면은 빠진 게 뭐냐라는 거였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건설업은 사업주가 현장 소장이 되고 경영 책임자는 보좌의 사장이 되는 구조, 양분화된 구조 속에서 모든 책임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현장에 내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제조업과 건설업의 차이점에 있어서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은 경영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자라는 형태로 아마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근데 되는 거는 계속 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처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주인데 이 산업법의 가장 큰 한계는 국내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시작될 때 사업주랑 명확한 게 사업주부터 시작하지만은 건설업 사업주 이전에 또 다른 사업주가 존재하는 헤드코트가 존재하는 그런 사업주가 많지 않아서 이게 빠지고 논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사실 시도 많이 했던 게 분리시키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 내에서 건설업을 분리시키자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은 범위였었고요. 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건설안전 특별법을 추진했었지만은 사실 건설안전 특별법에 갖고 있는 그 어떤 형량 벌칙 쪽이 훨씬 셌었죠. 거기 영업유예 역할을 낸다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분리시키고 싶은 노력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 건설업의 이 경영 책임자한테 좀 제조업하고는 중대법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건설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질 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 많이 발생하는 사실 대규모 사업장들 즉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장은 사실은 일정 수준의 사고 상황률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 계층이거든요. 중간 또는 소규모 계층이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높기도 하고요. 그 원인에 보면은 결국은 그 사업주의 그쪽 자체가 이 사업주와 그러니까 현장 소장과 본사 사업주의 관계가 조금 더 종속적인 관계가 많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어떤 소규모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기 사장에 해당되는 소장들도 존재하고요. 즉 계약에 해당되는 그런 데에 과연 안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경영 책임자가 일정 부분에 대한 권한에 맞는 책임.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형량의 정권이라도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권한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건데 권한의 책임이 적절할 것이냐에 대는 것은 끊임없이 논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다음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처럼 좀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민대법이 건설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되게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내가 질문들을 나향해 드리면 조금씩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국 관련법을 설명드릴 때 사례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중대 재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또 쟁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수현 변호사님께서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유치원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박기정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듦에 있어서 영국의 기업가시치가법이 상당히 참고가 많이 되고 검토가 많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때마다 그 법이 참고가 되고 그 법과의 우리 법을 비교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그 법은 그 좀 전에 이제 개인을 처벌하는 거에서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지정된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가 이미 처벌이 됐습니다. 월급명은 이미 처벌이 됐고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배경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그 기업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사, 흔히 건설업의 예를 들면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없이 현장 소자, 현장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탄이 워낙 컸던 것이고 그래서 그 원청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초점이 가 있었고 실제 그 뒤로 실무상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산업안전을 예방하고 그 사고를 예방하고 하는데 관심보다는 대표이사를 처벌하면 산업안전이 예방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너무 많이 깔고 시작을 됐던 것이 좀 이 법 전체적인 한계를 요점하는 게 큰 원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 법 자체가 지금 그 개정 논의가 계속 그 만들어진 직후부터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법령 문제가 되게 모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모호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수범자들이 예측해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그러니까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이런 논의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법령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또 반대로 거세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모호한 법령 해석 부분하고 대표이사를 처벌하려고 했던 그런 사회적 배경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결국은 현재까지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 실제로 그렇다면 이 법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 법의 문제점이나 현재 중처법이 갖고 있는 위치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법처럼 검찰 청구까지 이루어진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주처법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제 발표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검찰 청구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 기소됐고 1건이 불기소되었는데 그중 기소된 1건과 불기소된 1건은 같은 사건이어서 실제로는 4건이 1건 불기소지만 사건 자체는 4건입니다. 4건 살펴보고 중처법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이 2건 정도 더 있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6건 정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그 부정산업 기소 및 불기소 사례인데 기업 이름을 다 한 거는 신문에 이미 다 공개된 것들이어가지고 딱 지금 이미 사회적으로 다 알려졌고 언론에 전부 공개된 것이어가지고 그냥 실제 기업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기소된 사람들 이름은 다 120명 처리했고요. 이 사안을 보면 그 C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세척제 제조업체인데 여기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시민재해에 해당하느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가습기랑 약간 비슷한 문제여가지고 이 세척제가 결과적으로 독성 물질이고 이 독성 물질을 흡입한 근로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라 가지고 이 세척제 제조업체에 대해서 시민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부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것은 이제 A사법인하고 B사법인이 한쪽은 기소되고 한쪽은 불기소가 된 사례인데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했는데 그게 국소 배기 장치가 실제 사용한 업체 A사, B사 모두 마찬가지로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고장이 많이 나여 있고 설비가 비비해서 독성 감염 증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기소된 사례의 경우에는 안전보고 관리 체계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이행되지 않으라는 것이 실제로 중처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과 관련돼서는 관리상의 조치, 중처법이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관리상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좀 독특한 사례로 뭐 이제 뒤에 이제 쟁점을 제가 인과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과관계 여부를 따질 것이 없었습니다. 뭐가 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야 이 사례와 이 위반 사항과 결과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그런 형태의 사례예요. 그래서 좀 독특한 사례고 그 뒤로는 좀 발생하기 어려운 사례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좀 있고 향후 50인 이하입니다. 지금 유예되어 있는 건설은 유예되어 있는 쪽에서 혹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불기소된 쪽이 이제 오히려 인과관계 여부에 관련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위협성 평가, 예산 평가 등이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체로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국소 배기 장치를 전부 다 고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다면 실제로 투입된 게 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사안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중간에 그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소 배기 장치가 고쳐달라. 그래서 노동자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사측과 사단법적 보건 협의를 이제 계속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아, 우리 회사의 규모상 이 1,000만 원을 지금 다 드릴 수 없다 올해. 그럼 올해 500만 원 드리고 내년에 500만 원 드리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중간에. 그런 면이 있고 위협성 평가 관련된 내용도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는데 완전하게 취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판단은 어느 정도 예산을 드리고 근로자들 요구들을 반영해가지고 위협성 평가도 하고 예산 평가도 하고 집행도 했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중점법을 위반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이런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 사안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독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 문제와 쟁점을 살펴본다면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는 고의범인 중첩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인 과실법을 상상적 경합을 우려해서 처벌했습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이 과연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행위의 평가가 다른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중첩법에 대한 대세적인 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하고 완전히 다른 측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의 의무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상상적 경합으로 의뢰해서 기소한 것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많이 비판 제기가 되고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과관계 측면에서 위반한 중첩법상 의무가 특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뭘 위반했는지를 특정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 문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문제가 논란이 계속 소지가 있고 다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중첩법 위반 사례를 특정을 했지만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A의 위반과 결과 발생 간의 어떤 인과관계, B의 위반과 결과 간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검찰 처분에서는 설명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인과관계 문제가 많이 다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기소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위반한 중첩법상 의무와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과연 없다고 단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검찰 처분에서 그러면 예산 편성이 부족한 부분, 위험성 평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부족하게 편성했지만 인과관계가 없어서 결과가 발생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단언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문제를 검찰이 언급을 안 한 거죠. 아예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독특한 점이고 향후 인과관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가가 앞으로는 계속 중첩법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례는 건설업 부분인데 C회사가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을 했고 그걸 A사가 받아가지고 다시 하도급을 B사를 했습니다. B사는 중첩법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A사만 적용 대상이었는데 사고는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주변에서 이제 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기소할 때는 A사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위반했다.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드웨어 업체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특정이 됐습니다. 위반 사항에서. 그러니까 앞의 사례와 다른 것은 중첩법상 위반이 뭔지를 특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앞의 사례와 연관지어 보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3번과 4번에 나오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면 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냐. 안에 인공항 문제는 여전히 제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망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도 마찬가지 다 그 네 가지가 마찬가지인데 하도급 업체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면 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한 판단은 역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재판관에서 다투실 걸 보고 그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쟁점으로는 하도급 업체 사고에 대해서 원청이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나라 중첩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되냐 하도급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다 조금씩 달리 얘기하고 있고 그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산업법에서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노동부는 같은 장소 그다음에 사업 목적이 달성이 있어도 본질적이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사업이냐 아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그 실제 시공을 주도하여서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 되게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를 했지만 그 사람이 법상 그런 지위에 있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고. 대표적인 거는 그 자기가 이제 땅이 있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해서 이제 어디 설계업자를 맡겨가지고 건설업자한테 했는데 이걸 이제 발주자 개념으로 지금 넣겠다는 건데 그런 발주자가 자기 집이니까 걱정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만 발주자이기 때문에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이 사람 처벌하지 않겠다. 라는데 오히려 방점이 있는 문구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을 할 때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표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적시를 했던 거고요. 중첩법에서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고 그 강조하는 측면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거를 모두 종합한다고 봤을 때 제 의견으로는 이거는 결국은 위험 요소가 어디 건설업에 있고 그 건설업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주체가 누군가 여기에 다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좀 다르지만 위험 요소를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 실제로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실제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 원청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 핵심적인 기준은 위험 요소가 누구 관리하느냐 이걸로 결국은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이것도 이제 공사업이긴 한데 그 구조는 아까 두 번째 사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B사는 역시 중첩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A사 사고는 B사에서 났고 사고는 A사가 이제 기소는 A사가 되는 사안인데 이것도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한 사안입니다. 여기도 기소 근거를 보시면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앞에 두 번째 사례랑 똑같이 중첩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원청에 대한 준비 의무 이 부분을 몇 가지를 특정해서 그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선고가 났다라고 적시를 한 것이고 인과관계 문제나 특정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거랑 역시 똑같습니다. 이 사안의 특징은 A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CSO 안전 관련 책임자를 나는 별도로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CEO 경영 책임자는 책임이 없다. 라는 식으로 계속 수사당에서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첫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안은 좀 특징이 있는 게 그 사고가 굉장히 일찍 났습니다. 중처법이 시행되는 직후에 사고가 났고 기소는 한참 뒤에 됐지만 그래서 이 선임된 CSO라는 분이 실제 현장의 CSO로 선임은 됐지만 현장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직 권한이 본인한테 부여되지 않고 실제 CSO가 CSO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만한 시간적인 것도 없었고 조직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첫 번째 사례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례랑 어떻게 보면 CSO가 아무것도 역할을 갖지 못한 그런 초기 단계 사고가 났다는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CSO가 책임을 지어야 하고 CEO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 특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정립된 학설이나 판례가 없고 되게 논란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현재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이거는 실질서류에서 판단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등기되느냐 중요하지 않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처벌하겠다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원청 책임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의 개념과 그리고 굉장히 밀접해지는 것이고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일 경우에 같은 개념, 같은 논리적 구조화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원청은 책임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그 측면은 많이 다르지만 사업장에 대한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건가 말 건가, 그 원청의 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단계는 다르고 강조한 측면이 다르지만 결국은 법의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가 라는 측면으로 다 모아지고 있다는 거죠, 개념상으로. 그래서 안전대표이사를 그럼 인정하는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그 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에 총괄하는 책임이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결국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사안은 아까 특성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초기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사건을 맡고 처리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안전대표이사가 경영총괄 책임자의 예산과 인력과 계약 이런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를 들어서 비토할 수 있느냐 라는 정도의 권한을 갖지 못하면 안전대표이사가 책임을 묻고 총괄대표이사는 면책된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법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하도급 업체가 너무 영세한 업체이고 도급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도급액을 가지고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안전에 관련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다 라는 근거를 들어서 CSO가 이 계약에 대해서는 비토 이렇게 하면 그게 체결되지 못하는 정도까지 이른다면 만약에 그러면 좀 얘기를 달리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그런 CSO를 선임한다는 이유만으로 총괄대표이사가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견해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체적인 견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CSO에 대해서 완전한 권한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CEO가 책임을 계속 면하기 위해서 이 면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안전에 관해서 되게 관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거는 이거 가서 많이 챙겨보고 관리 감독하면 관여를 많이 했는데 사고가 났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당연히 CSO가 권한이 없으니까 라고 반대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나는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지 아는 척을 많이 할수록 내가 처벌되는 게 아니냐 라는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CSO와 CEO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과 그 책임을 분담하는 거에 관련된 그 조직과 시스템을 되게 모호하지만 적절하게 잘 갖춘다면 그 부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그 관여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관여를 하되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CSO에게 위임, 그러니까 전적으로 위임하는 정도의 그 시스템을 짜게 되면 CSO와 CEO가 적절하게 균형 그 책임을 분분해서 지는 그 시스템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실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그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제 이사회가 다 결정권을 갖고 있고, 물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만 회사 경영이 일반적인 경영에 있어서 이사회가 다 의결을 하게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거기 이사회에 의장일 수도 있지만 그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도급액을 1억 이상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야, 우리 회사 경영상 1억은 안 돼, 8천만 해, 이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 2천이 안전 관련된 요소가 상당히 반영돼서 삭감되었다 라는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대표이사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사회가 결정된 거니까 대표이사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 지배구조상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법상 상법상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그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고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되고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통과가 이사회에서 됐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의 대표자로서 CEO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 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련된 상법상 그 태도를 판례 태도나 학설 태도를 보면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안 묻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CEO 개인은 반대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양쪽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란이 돼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향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문제 제기가 되고 지금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너무 길게 한 것도 아닌 거죠. 기소된 마지막 사례 있다. 이거는 이제 구조가 이제 그 설비 보수 업무를 이제 바로 하도록 했고, 하도록 받은 업체 역시 또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것인데, 기소 근거는 마찬가지인데, 특이한 거는 이 이사가 그 D사에 상주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파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파견법이 적용될 것 같다. 상주하는 동법 협력업체인 경우에 그럼 과연 원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파견법상 사용자이냐가 첫 번째 논란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원청의 책임이 어디까지 져야 되느냐, 파견법과의 관계는 뭔가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검찰 기소사에서 그것이 명시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판단 기준은 법상, 이제 파견법상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파견업체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청이 파견업체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파견업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직접 고용한 걸로 지금 인정하는 게 파견법 태도인데, 그러면 안전 관련된 얘기를 원청이 사내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파견업체라고 주장하는 업체에 대해서 안전 관련돼서 관여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간섭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럼 파견법상 파견업체에 인정되는 요소, 그러니까 독립성 요소에서 저해가 되기 때문에 파견법 적용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나 그 근로자 파견에 관련된 노동부 지침이 안전 관련된 얘기를 간섭하는 것은 파견법과 무관하다라는 기본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된 내용은 그 파견법 판단하는 데 요소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청이 그 정도는 관여해도 된다, 관여해야 된다, 반대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반대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닌 협력업체인 경우에는 안전 관련된 내용을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책임 위험을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파견법 적용이 아닌 경우라면 그런 안전 관련된 간섭을 안 하게 되면 거의 즉각적으로 처벌되는 문제가 있고 파견법 적용이 아닌 경우에 그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복잡한 설명인가는 이 대법원에는 파견법이 적용되고 그런 경우에 안전 관련된 거를 간섭해도 파견법 위반 요소를 보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반대로 파견법이 적용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파견법 판단 기준 때문에 파견법 적용이 안 되는, 돼야 되는 걸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대법원 판결이나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볼 때 그래도 안전 관련된 거는 간섭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아무리 뒤에는 검찰 조사를 나중에 빨리 보면 이 부분은 결국 그 대법원 판결인데 중첩법 적용은 아닌다. 이건 산업법 적용인데 역시 하청업체가 그 하청업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원청의 대표자가 사업장에 상주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직전에 본 사안처럼 그 사실상 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없는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의무도급이다.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가 독립성이 없다. 아니면 주로 원청이 안전관련 책임을 다 물어야겠다. 앞서 설명드렸던 위험의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원청이 있다. 라는 것을 의무도급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대법원이 확정된 사안이고요. 이 사안은 중첩법 관련된 논의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중첩법이 안 됐습니다. 적용이 전혀 안 되고 검찰의 기소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4건 기소 1건 불기소 사안에 아예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 처음에 중첩법 수사를 하다가 근로자 과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중첩법 적용을 배제하고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향후 이거를 이제 넣는 이유는 근로자 휴먼 과실이라고 하는 근로자 과실이 개입되는 경우에 과연 중첩법 적용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싶고요. 마지막 거는 그 중첩법이 지금 과연 현실에 적용됨에 있어서 처벌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 처벌 중심으로 감에 있어서 논리적 단계를 어떻게 중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많은 거를 수사 단계를 예를 들어 그 빗대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고를 보면 먼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중첩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서 50일 사업장 수나 돈백 규모를 가지고 사고 발생을 나면 중첩법 대상인지 아닌지 중첩법 대상이 아니면 일단 넘어가서 산업법 적용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중첩법 대상이 맞다. 그 다음 단계는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재해 발생 원인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초기 발생 시 사업장 입장에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사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냥 코멘트를 한 것이고요. 재해 발생 원인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 재해 발생 원인이 과연 산업법상 안전조치의 의무 위반 중 어느 거에 해당되느냐는 걸 특정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중첩법이라는 것이 산업법을 잘 지키라는 법입니다. 산업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원청의 관리 감독을 잘해라. 관리상 조치를 해라는 법이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산업법상 안전조치가 특정되지 않으면 중첩법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상 안전조치가 법상 적용된 보건규칙상 안전보건규칙상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부담이 특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특정하고 나면 이 안전조치 의무가 왜 안 됐는지를 부기행된 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이게 부기행된 원인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장이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냐, 휴먼 에러인 것이냐, 예기치 못한 숨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냐,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뭐냐, 부기행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고의적인 거냐, 과실인 거냐, 전혀 예기치 못한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죠. 그걸 따지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야 그런 부기행된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사항 조치입니다. 산업법상 의무 위반을 잘 지키라는 게 중첩법이니까 산업법상 안전조치를 못하게 된 원인이
원청에 관리상의 의무이 있다. 라는 것을 특정을 해야 되고, 그게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인과관계 관리상의 조치의무 위반과 산업법상 조치의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CEO가 지느냐, CSO가 지느냐, 아니면 그냥 현장소장만 지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특정을 하게 되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런 구조로 지금 중첩법을 실제 사례에서 적용하는 논리구조와 그 시간상 타임 스케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첩법의 실제 기소 불기소 사례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그 논쟁하고 이슈됐던 사항들까지 좀 상세하게 잘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내용이 아직 뭔가 확실한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제도로 다시 좀 돌아와서 건설산업연구원의 최수영 실장님께 이 제도적인 것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여러 외국의 여러 가지 제도 사례들도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돌아와서 우리 국내 우리 중첩법과 그다음에 영국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영국 그다음에 또 특히 호주 쪽도 많이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비교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많이 벤치마킹한 걸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 아마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영국,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이제 조금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캐나다는 형법에서 이제 처벌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까지 확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가장 유명한 거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일 것 같고요. 호주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호주 사례가 영국과 같이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주 사례는 호주 전체 주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8개 주 중에 4개 주에서만 이제 기업과실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국과 우리나라 같이 개별법 형태가 아니고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영국과 큰 차이가 있고요.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영국보다 먼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중주 형법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맨슬레터라는 규정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런 논의 자체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영국에서 제정되기까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영국과 좀 가까운 호주에서 먼저 도입을 한 것 같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중주 형법에 도입된 후에 이제 퀸즐랜드 주가 27년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제도를 도입했고, 그 뒤로 노던 중주와 이제 빅토리아주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관련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4개 주의 이제 기업과실치사 제도는 이제 처벌 상한선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하고도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영국과 유사하게 이제 법인에 대한 법인이 이제 심각한 부주의로 근로자의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법인이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좀 특이한 점은 법인뿐만 아니라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국내하고 이제 유사한 거죠. 하지만 이제 국내와 다른 점은 기업 경영 책임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처벌의 하한형은 두고 있지 않고 상한형만 두고 있다는 게 국내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그리고 호주의 관련법을 한번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하고 영국은 이제 개별법 형태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호주는 전체가 아닌 일부 주에서만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를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될 때도 이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할 것인지 개별법으로 갈 것인지 논의도 많이 됐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개별법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범죄 성립 조건 같은 경우는 영국하고 호주는 이제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이제 기업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기업의 일반 과실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큰 차이는 아마 기업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호주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관련법을 제정할 때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존에 있는 의무를 그대로 준용하되 처벌 대상만을 확대한 것인데 국내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기업의 새로운 의무까지 추가돼서 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 대상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국은 개인 처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하고 호주는 개인 특히 이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호주하고 차이는 국내는 유일하게 이제 징역의 하한형, 이제 1년 이상의 하한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3개국 관련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전에 징역의 하한형, 다른 나라는 상한형인데 이게 지금 우리 중처법에 징역 하한형이 어떤지 합리적인지 어떤지 한번 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이제 굉장히 센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중대재해는 이제 고의가 아닌 이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이제 뭐 작업이 중지되고 행정제재 그리고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이를 고의로 계획하고 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중대재해를 고의로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사립법이 아마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이제 처벌 수위만 보면 아마 이 법에서는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의로 방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형법에서도 이제 징역의 하한형은 이제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매우 강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형법 제252조 제1항에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 청부 살인업자에게 적용되는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 강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외에서도 영국은 개인의 처벌에 대한 조항 자체도 없고 이제 호주 같은 사례는 상한선만 있지 이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의 하한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기업살인법으로 그냥 보도를 하면서 중대재해를 기업이 좀 의도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제1조 제5항을 보면 영국의 4개 지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만 이 법을 기업살인법으로 부르고 나머지 3개 지역인 잉글랜드, 웨일스, 놀던 아일랜드에서는 이 법을 기업과실치사법으로 부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영국에서 이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우리나라에서 굳이 줄여서 부르자면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제 기업과실치사법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강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수위가 들어온 이유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건설산업에 한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산업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항 자체도 아마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센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영업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조항은
굉장히 많고 또 센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건설 산업에서 사고가 아까 원고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고의 50%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처벌 중심의 예방 규정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영국과 같이 이제 좀 예방 기업 중심의 예방적 그리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로 좀 전환하는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좀 우리나라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징역 하한형에서 이 처벌 규정이 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처법에서 사실 우리 안전보건의무하고 관련해서 경영 책임자 처벌이 상당히 큰 관심이었죠. 좀 중점에 항상 우리 김수현 변호사님 말씀했지만 항상 이 중심에는 이 경영 책임자 등의 어떤 처벌을 받는 것들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기업들이 아마 중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충북대학교의 원정훈 교수님께 이 경영 책임자들의 안전보고 확보 의무 내용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적당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교수님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법이 어떤 분들은 명칭을 잘못 정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처벌을 많이 없어야 되는 중대재해 위반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아니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너무 처벌에 많은 관심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떤 분이 설명해 주셔서 중대법이라는 말로 먼저 바꿔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내용에 대한 해야 될 이행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아직 책임 쪽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사례도 없는 사례에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 과한 것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포커싱이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 과연 형량과 벌금 중에서 뭐가 많이 나올까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업법 사례처럼 벌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처벌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가 궁금한데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과연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조항은 사업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는 산업법에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거고 중대법에 따라서 하는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사업주를 통해서 현장 보장을 통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 위주로 사실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넓게 본다면은 이제 쉬운 말로는 안전보건 경영 체제를 갖춰라라는 얘기를 이제 법으로 넣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본사에서 갖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획, 관리, 점검을 하라라는 걸로 요약이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그 많은 시행법과 시행령에 있는 의무 사항들을 쭉 보면은 몇 가지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심플하게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네가 뭐 해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하는지 확인해라, 내가 하는지 점검해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즘 내가 갑자기 사망사고 났었던 CEO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거나 교육 세미나 같은 거 하게 되면 물어보거든요. 이런 걸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몰랐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견을 해요. 이게 시행이 돼서 실제 그것 때문에 지금 대상이 돼서 일도 그럴 것인데 왜 지금에 잘 알았다 하고 나서 알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우리가 실제 경영 책임자들한테 뭐를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 너무 책임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처벌은 처벌인 거고 실제로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약간 좀 완전 좀 이상하게 생각을 시키고 얼마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봤대요.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사실은 경영 책임자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죠. 한 달에 걸쳐서 내가 대리해주신 소장이 그것도 소장이 다시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책임을 과연 누가 될 것이냐를 얘기해요. 근데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적어도 저거는 있죠.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갖고 있죠. 어쨌든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의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것도 하고 보니까. 근데 이 부분 거꾸로 생각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뭐 이행 지금 앞에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뭐 논쟁이 되는 것들의 그 이행이 뭘 했느냐. 근데 해봤더니까 그 많은 사례의 기소가 별로 없던 일 중에 하나고 이게 수사하고 있지만 얘네가 이걸 하라는 걸 했는데 기소할 사유가 없죠. 했는데 그죠? 아까 뭐 완전히 없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의 그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 중대법과 시행령에서 하라고 했었던 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의 확인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죠. 조직을 통해서 이행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 사람한테 처벌을 할 수 없죠. 거꾸로 당신을 면책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웃사업이는 내가 처벌의 중심을 둔다면 처벌법이 되는 거고요. 면책을 중심으로 둔다면 면책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뭐 대기업 건설사 이런 경우 사실 이행했던 부분을 대부분 갖고 있고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고 흔히 말하는 중견기업들도 문제가 생기고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안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리고 이걸 하라 라고 하고 처벌이 무관하고 처벌한다고 하는데 뭐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 받을까에 대한 관심이 좀 우선시됐던 논의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과다한 관여를 얘기했을 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다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가지 조항이 사실 그 중에 봤을 때 관점이 사실 뭐 인력과 조직이 숙제를 주긴 하겠죠. 조직이 없는 데가 문제가 되는데 최소한의 현장에서 이행되는 거를 안전하고 있는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확인을 왜 물어보냐면은 결국은 예산과 관련, 투자와 관련된 게 걸리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돈과 상관없이 이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 입장에서는 관련된 법 이행에 따라서 걸려있는 문제가 이렇게 걸렸을 때 과연 돈에 대한 것과 자유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보고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한 것들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근로자 의견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참여는 아니거든요. 사실 참여까지가 아니고 의사소통에 대한 거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못할 거 어렵다 뭐 이런 게 대한 거보다는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못 지킬 것이냐. 근데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는 현장에서 산업법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산업법을 지키는지 너네 본사에서 확인해라. 라는 말로도 여기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과도한 것이냐 사실 문제가 있어요. 결혼 책임제 이런 거에 논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있는 이행을 위해서 이걸 해왔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뭐한 항목이 존재하나. 예를 들어서 뭐 명확한 것도 있죠. 뭐 조직 설치한다거나 다음에 뭐 평가한다거나 평가 잘했냐 못했냐 중요한 사항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한테 규제에 보면은 조금 모호한 게 존재하긴 해요. 뭐 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조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이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뭐 계속 조정이 되고 판례가 나오면서 이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보지만은 그쪽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거꾸로 기소로 후보를 못하지 않을까. 양면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업체 입장에서 모호하니까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모호성이 오히려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되신 분들이 이 내용이 진짜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지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사실 대기업 중심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이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 만들고 문제 없고 법무부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조직도 다 돼 있고 근데 우리 말하는 100이 막 500이 정도 100에서 1000이 사이 그런 대표들 만나보면은 하고는 싶어 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뭘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아까 과도하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대기업 쪽에서와 중견과 보면은 과도한의 내용이 틀리긴 해요. 처벌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돼요. 처벌의 수위가 높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이걸 요구도 많고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주소도 많고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좀 이 내용을 조금 더 알려주는 쪽에 이런 계층의 어떤 우리 중견기업 쪽의 목소리가 조금 더 알아줘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과도하진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처벌에만 상당히 그동안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전체적인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 근본 취지에 대한 생각들은 좀 많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근본 취지를 하자면 어떤 이런 사고들이 어떻게든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쪽에 좀 향후에 조금 더 많이 초점이 좀 맞춰지면 좋겠다는 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기업 과실치사법이 나오고 좀 한동안 논쟁들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 법이 나옴으로써 실제 중대 사건이 줄었다는 시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시각은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영국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점점점 이런 중대 사고들이 줄어가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이 법이 크게 이런 걸 줄이는 것 아니다 하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벌써 저희가 시간이 거의 시간 한 20분 가까이 지금 말씀들을 나눴는데 아마 저희가 좀 마무리하는 얘기를 좀 하면서 아마 시간을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번 저희 세미나의 주제가 중대재해처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리 패널 분들의 각자의 생각하시는 것들하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앉으신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안에 내용을 또 이슈가 됐던 게 55번 미만 사업장의 취약성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중대재해 저감에서 협력적 예방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그리고 향후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전 변호사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 법이 이제 처벌, 특히 이제 원청의 대표이사 CEO를 처벌하는 거에 너무 사회적인 관심이 많다는 시작 단계부터 이제 그 논의가 됐던 것이 많은 학계적으로 지금 와서 작용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산업재해를 막아야 되고 줄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법을 앞으로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과연 이제 예방을 하려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근로자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 어떤 역할을 하고 각자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눈이 초점이 더 많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그 사고가 나는 내용들을 보면 서류상 갖춰져 있거나 이제 그 원청이나 하청이나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을 교육하거나 시스템을 갖추거나 이런 부분들이 법 시행 이후에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아진 시스템과 그 개선된 인식들이 현장에서 과연 관철되고 있냐라는 건 아직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서류상 남아있고 시스템상 남아있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까지 가서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들한테 그것이 관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많이 현장이 실무상 많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뭐 건설 관련된 경우에 제조업은 건설업에 비해서 위험이라는 게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예측 가능하거든요. 전부 그 기계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건설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워낙 공사 형태들이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라는 것이 딱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똑같은 추락이라도 어떻게 추락하는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면 결국 좀 그 원청에서 마련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청업체를 쭉 통해서 마지막 근로자까지 어떻게 현실에서 이행되느냐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법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산업 안전 사고를 막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대법을 위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더 기본적으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건설업에서의 안전 관련 제도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더 이상 뭐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많은 걸 바뀌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문화, 안전분위기 이런 건데 저는 뭐 잘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 중대법을 계기로 회사의 안전문화를 바꾸고 현장의 안전분위기를 바꾸는 노력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극소수의 회사인 것 같고요. 많은 회사들은 경영 책임자를 보호하겠다는 데 너무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현장 회사의 시공 건설가의 안전문화 그리고 현장의 안전분위기를 사실 개선할 노력이 작아지지 않을까. 그 인력이 없고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고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14년 1월 27일부터 이제 50억 명 사업장도 적용을 받습니다. 유예된 사업장인데 사실 걱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뭘 요구하기가 되게 아까 제가 내용이 가난하다고 많았는데 이런 현장은 계속 좀 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거기는 전문가들이 고용을 할지도 못하는 시장이고요. 명세 시장이다 보니까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전문 컨설팅을 받기도 어려운 시점이고 거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고민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정부의 컨설팅 안정단의 브리핑 같은 정부 산재보험 기구 나오는 예산을 통한 컨설팅 같은 거 우리는 특별하게 촉진이 없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이 50년 사업장을 법을 예가 아니라 이 법을 잘 지켜서 사업 김대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를 도와줄 것이냐. 돈을 줄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체제를 갖추게 할 수 있는 거냐가 사실은 나가는 문제점이라 해결책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남은 1년이라도 그 논의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 이제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가 지정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진짜 원하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목적은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상황을 줄이고 시민재해를 저감하겠다. 이런 목적은 아마 모두가 공감할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처벌 강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생들을 공부시킬 때 공부를 더 하려고 유도를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체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결국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게 다 좀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처벌 강화는 결국 한계가 있을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나서 좀 아까 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류작업 등을 완벽하게 갖춰서 처벌받지 않는 거죠. 둘 중에 이제 뭐가 쉽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이제 특성 자체가 계획되지 않고 의도치 않고 이게 원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100% 다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많은 서류 작업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 작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안전관리자의 서류 작업이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서류 작업이 늘게 되면 결국 현장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 사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들이 자기 책임을 분담하고 협업할 때만 사고가 저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특정 그룹의 특정 사업 주체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화함에 따라 협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심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명 정도가 근로자가 사망한다고 알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는 1년에 한 400명 이상 근로자가 건설 산업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나 말씀하셨지만 영국 건설 산업 근로자가 국내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사망 만인율을 굳이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영국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완전 선진국이 된 이유로 기업 과실치사법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영국이 이렇게 안전 선진국이 된 이유는 1974년에 도입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위험성 평가 등을 도입하면서 이제 기업의 이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고요. 이게 아마 거의 50년 동안 이걸 계속 노력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1974년도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를 찾아보니까요. 한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데 영국에서도 25년이 걸렸고요. 그 수치가 다시 반으로 줄어드는데 다시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1994년에 이제 산업법의 하위 법령인 이제 CDM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건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 이전 단계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서로 협력해서 사고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재해는 단기간에 감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재해는 이제 특정 제도가 도입된다고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사례는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결국 특정 제도 도입이 아닌 사회 이제 안전 문화가 천천히 형성되면서 사고가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50년에 걸쳐서 계속 노력한 결과가 건설 산업의 사망자가 30명이라는 정말 대단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결국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이제 제도가 기업 중심의 협력적 예방 체계 구축이란 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지만 그 결과가 천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로 참여해주신 김수영 변호사님, 그리고 원정훈 교수님, 그리고 최수영 실장님, 너무 깊이 있고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서 여기 이 사례에 대해서 비교하자면 형식은 아마 이런 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게 형식이지 않을까요? 실질은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것, 또 우리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들이 바뀌는 것들, 그게 아닐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실질이 먼저 바뀌면서 형식이 바뀌는 것도 큰 방법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아마 우리나라가 대부분 아마 이런 형식을 먼저 가져오고 그게 맞춰서 실질들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가져왔으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 많은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많이 바뀌면서 좀 더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좀 뜻깊은 자리일 것 같고요. 실제 영국의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업 과실치사법이 관련해서 아마 한국의 중대재해처벌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아마 영국에서도 이런 법들이 계속 지금 발전되고 있죠. 판례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기업 과실치사법 상의 뭐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뭐냐, 어떤 의미냐, 그리고 뭐 실제 매니징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판례들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런 좀 발전된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번 이런 자리를 저희가 영국과 한국의 건설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오히려 이것도 저희가 이런 실질을 좀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 네. 오늘 저 연기에 출연해주신 저장과 필요한테 일단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동 대표이신 이현수 대표님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건설사업위원회는 제 220차 토론회 주제로 박혜영 변호사님 이렇게 자리를 맡으셔서 좋은 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2023년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 가서 토론자로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내년도 경기 전망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일단 뭐 경제 성장률도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 아시겠지만은 공급 물량이라든가 또 자금도 시장의 또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는 우리 건설 산업이 더 어려운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오늘 보니까 좀 의견이 나왔어요. 이렇게 힘든데 뭐 안전도 잘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 비용을 많이 계산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패널에서 패널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키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킨다는 의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만족하고 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근로자로서 출근할 때 기분 좋게 가는 근로자가 직원을 부르죠. 민무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건설 현장의 책임자 또는 그 원청이든 또 하청이든 아마 경영자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 문화를 바꾸는데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경영자가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수동적인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설 안전을 지키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건설사업 신청 포럼 제220차 주연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